안녕하십니까? 한국인터넷진흥원 스팸정책팀입니다. 불법 스팸 방지 및 인식제고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팸 규정 전반에 대해 살펴보고 사전에 질의 주셨던 사항을 규정별로 모아서 관련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성 정보를 보내려고 할 때 세 가지 키워드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첫째, 수신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둘째, 광고 본문에 무료 수신 거부 등 표기사항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셋째, 전화번호 자동 생성 등 법에서 금지한 사항 5가지를 위반하면 안 됩니다. 다음으로 스팸 규정 전체를 살펴볼 수 있도록 장표를 준비했습니다. 왼쪽 상단부터 보시겠습니다. 먼저 보내려는 정보가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인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가 아니라면 스팸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라고 하더라도 도박, 마약류 등 취급 자체가 불법인 서비스나 재화에 대한 광고는 전송 자체가 금지됩니다. 다음으로 휴대전화나 이메일 등 전송 대상이 전자적 전송 매체여야 합니다. 간혹 우편물 발송도 스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문의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프라인으로 광고를 하는 것은 스팸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수신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아도 광고를 보낼 수 있는 경우는 예외 사항으로 2가지가 있습니다. 예외로 동의를 받지 않는 사항이 충족되더라도 다음 2가지를 준수하셔야 합니다. 야간 시간대, 즉 밤 9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8시까지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사전 동의를 별도로 한 번 더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무료 수신 거부 등 광고 내용에 안내사항을 포함하여 광고를 보내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이 광고 전송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다면 여기 보시는 박스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마련한 규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사전 질의 주신 것 등을 토대로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사전 질의 내용을 살펴보면 불법 스팸의 판단 유무, 법 준수사항, 법 내용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그리고 불법 스팸 해당 범위, 처벌 규정에 대해 질의 주셨습니다. 질의 내용의 공통사항을 뽑아보자면 어떤 것이 불법으로 판단되는지, 광고를 보낼 때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지키지 않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1항부터 제50조의 8까지 규정을 두어 불법 스팸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법 제50조 제1항의 사전 동의 의무, 제4항의 표기 의무 등 각종 법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경우 불법 스팸으로 판단됩니다. 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위반 내용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전 동의 없이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게 되면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음 사전 질의를 살펴보겠습니다. 광고성 마케팅 정의는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만족도 확인 목적의 해피콜을 해도 되는지에 대한 문의입니다. 이 질문은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드리면 그 궁금증이 풀리실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는 해피콜 관련해서 개인정보 규정 준수 방법을 답변드릴 수 없는 점에 대해서는 양해 부탁드립니다. 법 제50조 제1항은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보내려는 정보가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경우에만 법 의무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란 전송자가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전송하는 전송자 등에 관한 정보 또는 전송자 등이 제공할 재화나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영업을 하는 자가 고객에게 보내는 정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광고성 마케팅 정의가 어디까지냐고 할 때에는 모두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뒤에서 말씀드릴 광고성 정보의 예외 기준에 해당하면 스팸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질의 주셨던 해피콜을 예로 들자면 해피콜이 오로지 고객에게 해당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다거나 불만사항을 조사하는 내용이라면 광고성 정보 예외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전 질의가 가장 많은데요. 질의를 종합하여 보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예외 기준에 대한 질의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질의를 보시면은 영리 목적을 직관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 먼저 답변드리자면 최대한 구분하기 쉽도록 예외의 판단 기준을 마련하여 지난 7월 안내서에 반영하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예외를 판단할 때는 전송자와 수신자 양측의 입장 및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전송자 입장에서
고객에게 혜택이 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예외라고 주장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송자 입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수신 거부를 하더라도 반드시 알려줘야 할 정보, 계약 관계에 따라 이용자에게 전달되어야 하는 정보를 예외로 보고 있습니다. 원칙 1번은 전송자와 수신자 간 체결된 계약 이행 등과 관련한 정보를 예외로 본다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고객의 요청에 따라 견적서와 같이 거래나 계약에 필요하여 발송하는 일회성 정보를 예외로 봅니다. 그리고 계약 및 거래에 따라 수신자의 이익을 위하여 제공되는 정보는 크게 6가지 세부 기준에 해당할 경우 예외로 봅니다. 사전 질의에서 포인트 소멸이 예외인지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이용자가 약속에 따라 받은 포인트를 모르고 지나치지 않도록 안내하는 것이기 때문에 포인트 소멸과 같이 서비스에 대한 조건 또는 특징에 대한 변경은 예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신자가 신청한 경품 및 사은품 지급을 위한 정보도 계약 체결 이행과 관련된 정보이므로 예외로 보게 됩니다. 다음으로 공익 목적을 위한 광고성 정보도 예외로 보고 있으며 나머지 부분은 안내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사전 질의로 돌아오겠습니다. 회원 등급 변경에 따라 지급된 포인트의 소멸 알림도 광고에 해당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포인트 소멸 알림은 광고성 정보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회사 대표님이 명절 인사 메일을 발송해도 광고성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대표님의 인사 이메일이 일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다면 광고성 정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에게 매월 지급되는 할인 쿠폰에 대해서 매월 반복적인 문자 메시지로 안내해도 되는지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할인 쿠폰을 통해 구매나 서비스 이용을 유도하는 경우로 생각되므로 할인 쿠폰 안내 정보는 원칙상 광고성 정보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용자가 연회비를 납부한 대가로 할인 쿠폰을 받는 것이라면 그 할인 쿠폰이 지급된 내용을 알려주는 정보는 예외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카카오톡 알림톡의 쿠폰 질문인데요. 말씀하신 쿠폰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가 맞다면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쿠폰을 보내는 경우에도 망법 제50조 규정을 준수하여 보내야 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게임 이용자를 플레이어라고 표현하신 것 같은데요. 오로지 품질 만족도 조사를 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라면 그러한 설문조사도 예외로 볼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직접 이벤트를 신청한 결과로서 이벤트 당첨 안내는 이용자에게 반드시 알려줘야 할 정보이기 때문에 예외로 보아 표기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영화 콘텐츠 업데이트 알림을 통해 추가적인 구독 서비스를 독촉, 유도하는 경우라면 광고성 정보로 보게 됩니다. 그러나 가입된 서비스 내에서 추가적인 비용 지불 없이 볼 수 있는 업데이트 정보를 안내한다고 하면 해당 정보는 예외로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인트 소멸 안내는 예외로 보고 있습니다. 이 예시는 FC 알림 기능을 이용해서 포인트 소멸을 안내한 내용입니다. 화면에서 보듯이 표기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화면은 아이폰 기종인데 알림창에서 4줄로 내용이 표시되며 표시된 글자를 바이트 수 계산을 해보면 약 148바이트임을 알 수 있습니다. 포인트 소멸 안내라는 문구가 빠질 경우 약 160바이트가 됩니다. 제가 이러한 용량을 말씀드린 이유는 뒤에서 푸시의 광고 표기 의무 관련해서 말씀드릴 때 참고사항으로 하십사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질의 요지는 개인정보 동의와 망법 제50조 규정에 따른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를 한 번에 받는 것이 가능하냐라는 질의로 생각이 됩니다. 사전 질의에 답변 드리기 위해 관련 규정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망법 제50조 제1항을 보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적인 사전 동의의 의미를 살펴보면 명시적인 사전 동의의 의미는 수신자가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시 추후 광고를 수신할 수 있다는 것과 광고성 정보의 내용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이용자에게 분명하게 알린 후 그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FC 알림의 경우 휴대전화 기기 설정 메뉴에서 알림 허용을 활성화하는 것은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앱 개발자가 OS에서 제공하는 기능인 FC 알림 기능을 광고성 정보 전송 목적으로 사용할지 단순히 공지 기능으로 사용할지 이용자는 기기 설정 값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는 전화번호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하겠다는 데에 대한 동의이고 망법 제50조의 사전 동의는 휴대전화 등 내 사적인 공간에 광고성 정보를 수신할지 말지에 대한 그러한 부분에 대해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 동의는 별개로 받아야 하겠습니다. 다음 사전 질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망법 제50조 제2항과 관련되어 있어 관련 법 조문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법문에 따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수신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시 질의로 돌아오면 영리 목적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문자를 보내는 행위 역시 영리 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신 거부한 이용자 대상으로 수신 동의를 요청하는 정보는 전송하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휴면 계정의 경우 이용자가 수신 거부 의사를 직접 표시한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에 따라 휴면 계정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제50조 규정에 따라 수신 동의 값을 초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휴면 계정인 회원한테 광고성 정보를 보내게 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 규정에 위반 소지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정보 규정에 관련해서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사전 질의는 메시지 발송 가능 시간에 대해 문의 주셨습니다. 법 제50조 제3항은 야간 광고 전송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입니다. 문자 광고 등을 전송하려면 제1항에서 받은 사전 동의와는 별개로 야간 시간대에 광고를 보내겠다는 동의를 한 번 더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야간 시간대는 밤 9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8시를 말합니다. 하지만 아래 시행령에 보시듯이 이메일은 야간 시간대 광고 수신 동의의 예외로 빠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메일은 야간 시간대 광고 수신 동의 없이 광고 전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사전 질의를 살펴보겠습니다. 고객에게 사전 동의를 받고 발송한 문자나 유료 회원에게 발송하는 문자에 광고 표시가 필수인지 질의가 있었는데 보내려는 정보가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라면 법에서 정한 표시 사항을 필수로 준수해야 합니다. 문자 메시지의 경우 SMS, MMS, LMS 형식이 있는데 LMS의 경우 괄호 광고는 제목과 본문 중 어디에 표시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문자 법의 시행령에 보시면은 광고가 시작되는 부분에 넣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본문에 괄호 광고를 넣고 필요한 경우 가능하다면 제목에도 넣으시면 좋겠습니다. FC 광고의 표시 의무에 대해서 관련해서는 뒷부분에 상세히 말씀드리겠고 음성 전화의 안내사항 역시 뒤에서 시행령 별표 6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 제50조 제4항을 보면은 광고성 정보에 구체적으로 밝힐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법 제50조 제6항에서 수신 거부 방법을 무료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 별표 6에서 정하고 있으니 이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별표 6에서는 이메일, 팩스 등 전자적 전송 매체에 따라 지켜야 할 사항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공통사항을 보면 괄호 광고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법에서 정한 광고 표시가 아니라 대괄호나 영어로 ADV식으로 광고를 표시하게 되면 법을 위반한 것으로 봅니다. 전자우편을 보면 우측에 예시 그림이 있습니다.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괄호 광고를 넣어야 하고 노란색 하단을 보시면 전송자의 명칭,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및 주소를 표시하였고 수신 거부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모사 전송의 경우 우측 예시 그림을 보면 광고가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 전송자의 명칭, 전화번호 및 주소를 표시해야 합니다. 본문 하단을 보시면 광고에 표시된 최대 글자의 3분의 1 이상의 크기로 수신 거부 방법과 그 방법이 무료임을 안내해야 합니다. 음성 형태의 광고를 전송할 때는 광고가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임을 알려주고 전송자의 명칭, 전화번호 또는 주소, 그리고 수신 거부 방법과 그 방법이 무료임을 안내해야 합니다. 음성 외의 형태로 전송되는 광고인 경우 우측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광고 표시,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수신 거부 방식과 그 방식이 무료임을 안내하면 됩니다. 문자 광고에서 표기 의무를 준수한 샘플을 보시면 전송자의 연락처가 이용자 휴대전화 화면에 표시되는 즉 발신자 번호에 찍히는 번호와 동일할 경우 문자 본문에서 생략해도 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시에는 없지만 마찬가지로 무료 수신 거부 번호가 발신자 표시 번호에 동일하게 표시될 경우 생략해도 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왼쪽 사례를 보시면 광고 표시, 전송자의 명칭, 무료 수신 거부 내용이 있고 전송자의 연락처는 상단의 010 번호와 동일할 경우 본문에 생략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5년에 FC 광고 안내서를 불법 스팸 대응 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했었고 개별적으로 꾸준히 질의가 있어서 안내를 드렸었는데요. 그간 저희가 안내드린 내용을 정확하게 지킨 사례가 있어서 이번 설명에 가져와 봤습니다. 좌측을 보시면 광고 표기 의무를 지키고 있고 전송자의 명칭도 표기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수신 거부 방법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전송자의 연락처와 무료 부분이 빠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2015년 안내 당시에는 기기나 OS 환경에 따라 표시할 수 있는 내용에 제한이 있어서 전송자의 연락처는 우측에 보시다시피 푸시 알림 터치 후 나오는 화면에 표시하도록 안내하였고, 무료라는 내용은 모바일 앱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돈을 더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략해도 되는 것으로 안내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정한 내용을 문자 그대로, 법 문헌 그대로 준수한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사례 내용을 조금 수정해 보았습니다. 우측에 보시다시피 전송자의 명칭과 연락처를 광고성 정보가 시작하는 부분에 기입하여야 하고, 무료라는 단어를 마지막 부분에 넣어야 합니다. 다만 2015년에 안내 드릴 때에는 기술적으로 또는 이용자 기기 환경에 따라 글자 수 표현이 되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에 34면의 사례에 보시는 바와 같이 표시해 주시면은 아직까지는 법을 위반했다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자료를 조사 중에 있는데 일부 확인된 내용을 보면 안드로이드 OS의 경우에 13라인에 663바이트, iOS는 4라인에 178바이트가 표시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좌측의 샘플 문자는 앞의 사례를 가져온 푸시액 광고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한글 바이트 수 계산 방식이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샘플 문구 사례를 기준으로 할 때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iOS의 허용 용량 범위 안에서 표현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제로 앞서 보여드린 포인트 소멸 안내 FC 알림에서도 iOS 기준으로 4라인에 180바이트가량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술이나 정책적인 사항을 더 확인해 봐야 하겠지만, 앞에 35쪽 장표에서 말씀드린 법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지키는 것도 최근에는 가능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FC를 이용해서 광고를 보내시는 분들은 35면에 표시된 내용과 같이 법에서 정한 내용을 모두 준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만 앞에 34면에서 보셨던 사례 정도로 안내사항을 표시하더라도 아직까지는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자 광고의 경우에도 SMS가 80바이트로 제한되어 있어서 전송자 연락처가 발신자 표시 번호와 동일하고 실제 연락도 가능할 경우 생략토록 하고 있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서두에 말씀드린 3가지 키워드 중 하나, 금지사항에 관한 내용입니다. 금지사항은 총 5가지가 있는데요. 이용자의 수신 거부를 회피 방해하는 조치,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내는 조치, 전화번호나 이메일 주소를 온라인상에서 자동으로 긁어오는 조치, 전송자의 신원이나 출처를 감추는 조치, 원린 스팸과 같이 회신을 유도하는 조치를 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음 사진 질의입니다. 2년마다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여부를 확인 시 수신 동의 날짜를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8항 시행일인 2014년 11월 29일 이전에 수신 동의를 받은 경우라면 망법 시행령 부칙 제6조에 따라 2014년 11월 29일에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런데 2014년 이후에 동의를 받았는데 수신 동의 날짜를 관리하지 못하셨다면 2년이 도래하기 전에 수신 동의 값을 삭제하여 더 이상 광고를 보내지 않거나 수신 동의를 다시 받아 수신 동의 날짜를 관리하셔야 합니다. 법 제50조 제8항에서는 2년마다 수신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령에 수신 동의 날짜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신 동의 날짜를 누락하여 수신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법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또한 이용자로부터 수신 동의를 받게 되면 법 제50조 제7항에 따라 수신 동의를 했다는 처리 결과를 통지해야 하기 때문에 광고 전송자가 수신 동의 날짜를 모르는 것은 규정 2개를 위반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망법 제50조 제7항에서는 수신 동의, 수신 거부 또는 수신 동의 철회에 대한 처리 결과를 전송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고, 이때 해당 의사를 표시한 날짜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고 전송 행위 자체를 금지한 법 제50조의 8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도박, 마약 등 취급 자체가 불법인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광고는 전송하면 안 됩니다. 전송하게 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사전 질의입니다. 통신사별 스팸 필터링으로 고객님께 문자 전송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질문 주셨는데, 다음 장표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통 3사에서는 자사 고객이 불법 스팸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지능형 스팸 차단 서비스라는 무료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발신단에서 정상적으로 문자가 발송되더라도 수신 단계에서 통신사가 무료 부가 서비스를 가입한 고객에게는 문자 스팸이 전송되지 않도록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사전 질의에서 빠진 내용은 개별적으로 문의가 필요하거나 저희 업무 소관이 아닌 부분이 있어서 이번 설명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